겨울 바람이 저마 끝을 스치며 올 때마다 여진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냉기 어린 공기 속에 갇힌 여진의 한숨 소리 같았지요. 여진은 언제나 긴 머리카락이나 얇은 명주 너울로 왼쪽 뺨을 가리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온전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마치 차가운 옥유 조각을 박아 넣은 듯 크고 푸른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에서 여인의 얼굴에 난 흉은 곧 가문의 수치역, 그 흉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 그림자라도 밟을까 두려운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숙부의 방에 탕약을 올리고 숙모의 시중을 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온 집안에는 숙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씁쓸한 약재 냄새 후각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냄새는 여진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몇 해 전 높은 벼슬아치였던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후 천에 고아가 된 여진은 이 먼 친척집에서 식객 아닌 식객으로 하녀 아닌 하녀로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여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혀를 착 밥상머리에서도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차가운 툇마루 구석에서 힘겹게 꽃대를 밀어 올리려는 작은 난초, 화분뿐이었습니다. 여진은 그 작은 생명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구석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기어코 푸른 싹을 틔우려는 그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말입니다. 어느 늦가을 쌀쌀한 날, 숙모는 여진에게 약재를 사오라며 읍내장터로 내보냈습니다. 장터는 왁자지껄한 청각 사람들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지만 여진은 너울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재상 앞에서 약재를 받아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며 여진의 너울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순식간에 왁자지껄 웅성거리던 장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왼쪽 뺨, 푸른 옥색 변수위로 뒤덮인 그 거대한 반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숨으며 푸른 귀신, 청귀신이다 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질색하며 돈을 낚아채듯 받고는 약 봉지를 마당으로 툭 던졌습니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였지요. 여진의 멀쩡한 오른쪽 뺨이 불타는 듯 붉어졌습니다. 시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여진은 숨이 막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뛰쳐나왔습니다. 길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 시각, 반은 멀쩡하고 반은 푸르게 얼룩진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어째서 아버지는 그런 누명을 쓰셔야 했을까? 그녀의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모는 약을 다리던 여진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이 흉측한 것 감히 그 몰골로 읍내를 돌아다녀 우리 가문의 체면을 네가 다 망가뜨리는구나. 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숙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무슨 귀한 옥새를 숨겼다던데 그게 아직도 너에게 있느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여진은 움찔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하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진아, 이것은 우리 가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숙부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 모릅니다. 숙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독한 것, 네, 아비를 꼭 닮았구나. 좋아. 머지않아 널 절로 보내든가, 어디 멀리 시집을 보내든가 해야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여진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여진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배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삐걱, 삐걱. 배틀 소리는 그 밤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울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날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늦은 밤,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문의 원수, 좌의정 박인규 대감의 사병들이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감히 대항도 못하고 마루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숙부를 윽박질렀습니다. 강가 경가에서 대대로 지켜온 옥새가 있다 들었. 그것이 어디 있느냐. 숙모는 당황하여 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후손입니다. 아비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필시 저 아이가 알 것입니다. 군관의 눈이 뱀처럼 번뜩이며 여진을 향했습니다. 그는 여진의 푸른 뺨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직접 대감께서 신문하실 것이다. 그 순간 여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스쳤습니다. 여진아, 텐마루의 난초를 기억하거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너의 목숨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진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병사를 스치듯 피하며 텐마루 구석,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난초 화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헤치자 아버지의 체온이 남은 듯한 작은 목한 목삽 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진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망설임 없이 뒷산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변수 3, 비극적 삭. 그녀가 산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하늘이 무너진 듯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엔이엔 마치 산의 정령이 그녀를 숨겨주려는 듯 눈바른 것에게 휘날리며 그녀의 발자국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운 눈은 동시에 무자비한 칼날이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얇은 저골이 차림의 여진에게 겨울 사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지만 추위는 독사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여진은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숨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고목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꽁꽁 얼었지만 가슴의 품은 목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푸른 반점이 있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사내였습니다. 그는 산적의 두목, 아니 백성들에게는 의적이라 불리는 권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대감의 아들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순찰 중 눈보라 속에 쓰러진 작은 형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훈련된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작은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소녀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운명적 만남. 민준의 시선은 여진의 푸른 뺨 변수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장터 사람들의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녀의 눈 속의 지변수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모직 망토를 벗어 여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은 여진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습니다. 그는 여진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동굴 안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청각 붉은 빛을 토해냈. 공기 중에는 구수한 곡식죽 냄새 후각가 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지독한 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권민중과 그의 의적 이작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잠시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시선 역시 여진의 뺨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얼굴의 흉터 따위보다 당장 내일의 끼니와 동료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여전히 경계하며 목함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굳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더 건넬 뿐이었습니다. 여진은 자신을 흉측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를 그저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이곳이 숙부의 기와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대조 느꼈습니다. 그렇게 숙명적인 만남은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산채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그곳에는 숙부의 집에는 없던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좌의정 박인규의 군사들이 산 아랫마을까지 진을 치고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의적대의 수장인 권민중과 그들이 숨기고 있을지 모를 옥새의 후손 강여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산채에는 식량이 빠르게 떨어져 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 안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부하들과 함께 낡은 지도 조각 하나를 펼쳐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산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그려진 군사 지도였으나 오랜 세월에 훼손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각 모닥불 소리만 들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 산에서 굶어 죽거나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여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도 조각으로 다가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모두가 놀랄 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지도는 틀렸습니다. 변수 이 비범한 기억력 산채에 거친 사내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웬 계집아이가 감히 군사지도를 논한단 말인가. 민준만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진은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왕실서고 규장각의 관원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이 산이 그려진 진짜 지궤도, 디궤토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서재, 묵, 뭇, 냄새, 그리고 거대한 지도 위에 펼쳐진 수많은 산줄기와 물줄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지도는 이것과 비슷했지만 이쪽 계곡의 물줄기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처럼 보이는 이곳에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닥불에서 타다 남은 숯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의 마른 흙 위에 혹은 낡은 종이 뒷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틀을 돌릴 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각산의 능선, 골짜기의 깊이, 물줄기의 방향, 심지어는 작은 샘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 조각에서 끊어졌던 그 비밀 통로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민중과 부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여진이 그려준 지도를 들고 정예 부하 몇을 이끌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미쳐 예상치 못한 후방을 급습하여 상당량의 군량미를 탈취해 돌아왔습니다. 산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신의 기억력이 저주받은 얼굴을 상쇄할 만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공은 여진에게 잊고 있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목함 목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옥새 6세이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저 가보려니 생각했지만 그날 밤 지도를 복원하며 떠올랐던 아버지의 서재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 옥새의 진짜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옥새, 바닥에 새겨진 용문의 롱문은 단순히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늘 하나하나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변수, 이 음각 임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인규 일당에 맞서던 선왕센왕의 충신들, 민준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 사용하던 암호 해독기였습니다. 여진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옥새가 아닙니다. 박인규가 그토록 찾던 이유는 이것이 아버님과 같은 충신들의 비밀 연락망을 해독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몇 통의 밀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암호를 풀지 못해 애태우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옥새를 연구했고 마침내 밀서의 내용들을 해독해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인규의 영모 증거와 그의 동조한 탐관오리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환제가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 그 얼굴로. 아니, 관군들이 널 찾고 위험하다. 여진은 자신의 푸른 뺨을 변수일 당당하게 쓸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 얼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재를 가져와 멀쩡한 뺨에도 칠하고 옷을 더욱 남루하게 찢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반점은 이제 흉이 아니라 병색이 되었습니다. 여진은 몹쓸 병에 걸린 문둥병이나 악창으로 오해받기 쉬운 거지 행세를 하며 사날의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변장 관군들은 흉측한 반점을 가진 거렁뱅이, 계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바빴고 그 덕분에 여진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 그들의 배치 상황과 다음 행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채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은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진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민준의 의적들은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매복한 곳을 피하고 그들의 보급로만을 정확하게 습격했습니다. 탈취한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같이 확산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랫마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절반이 푸른 오규로 덮인 여신 유가오센 유이 나타나 권 장군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푸른 귀신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그녀의 반점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동굴 안에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여진의 상처 입은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주는 붕대를 감아주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푸른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가락이 흉터가 아닌 듯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부르지.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품고 있는 은하수, 인하수이처럼 보인다. 로맨스 심화그는 여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지혜를 품고 있는 나만의 오규이다. 여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의정 박인규는 경로했습니다. 일개 산적대와 귀신 계집 하나에게 연이어 군량미를 빼앗기고 농락당했으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정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산을 포위했습니다. 박인규는 산 아랫마을의 무고한 백성 몇몇을 잡아들여 산채가 보이는 공터에 묶어두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권민준과 흉측한 계집이 당장 옥새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자들의 목을 칠 것이다. 박인규의 고함이 겨울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산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여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녀는 옥새와 해독한 밀서 박인규의 영모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양에 계신 아버님의 옛 동료 병조판서 김대감께 보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옥새를 이용해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날랜 부하 하나가 밤을 틈타 여진이 기억해낸 변수, 이 짐승들만 아는 길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한양에서 구원병이 올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다. 민준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군께서는 정면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어주십시오. 제가 박인규를 유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옥새의 모조품 미리 만들어둔 나무 조각을 건넸습니다. 박인규의 목표는 옥새와 저입니다. 그는 저를 생포하려 할 것입니다. 여진은 자신이 산채에 머물며 지형을 파악할 때 기억해둔 동굴의 가장 깊고 위험한 함정굴로 그를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민준이 이끄는 의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을 내려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정면으로 돌격했습니다. 박인규의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승기는 점차 박인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준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바위 위에 여진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옥새 모조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박인규 대감 찾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인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옥새를 빼앗아라단.
절대 죽이지는 마라. 그는 주력 병사들 몇을 이끌고 직접 여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김규와 그의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어둡고 축축한 동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진은 비범한 기억력으로 견수,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들을 가장 깊은 곳, 썩은 나무 판자로 덮어둔 오래된 함정 덫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박인규가 옥새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진은 몸을 날려 피했고 박인규와 병사들은 그대로 함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굴 밖에서는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북소리, 쇠붙이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김대감의 관군이었습니다. 여진의 서신을 받은 김대감이 즉시 군사를 움직여 박인규의 후방을 친 것입니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어 함정에 빠져 발이 부러진 박인규는 영모의 증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에는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각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힘찬 물소리를 냈고 진달래와 산수유가 산비탈을 붓고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인규의 영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에게 희생되었던 강여진의 아버지와 권민준의 아버지는 모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신호이 회복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을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관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삭막한 궁궐 담장 대신 자신을 받아주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거친 산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일구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산채 앞너른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뺨은 봄 햇살 아래 투명한 옥유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런 여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녀의 푸른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여진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그 어떤 옥새보다 귀한 나의 가장 귀한 옥인 육인이요. 바로 그때 글 공부를 마친 한 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그 후로 그들은 산 아랫마을에 터를 잡 많은 아이들을 낳고 가르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진의 뺨을 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푸른 옥빛이 마을을 지켜주는 상서로운 징표라 믿었지요. 자, 보세요. 눈이 그쳤네요. 진정한 갇히는 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굳건한 의지와 지혜에 있는 법이랍니다.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어서들 주무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겨울 바람이 저마 끝을 스치며 올 때마다 여진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냉기 어린 공기 속에 갇힌 여진의 한숨 소리 같았지요. 여진은 언제나 긴 머리카락이나 얇은 명주 너울로 왼쪽 뺨을 가리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온전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마치 차가운 옥유 조각을 박아 넣은 듯 크고 푸른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에서 여인의 얼굴에 난 흉은 곧 가문의 수치였고 그 흉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 그림자라도 밟을까 두려운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숙부의 방에 탕약을 올리고 숙모의 시중을 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온 집안에는 숙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씁쓸한 약재 냄새, 후각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냄새는 여진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몇 해 전 높은 벼슬아치였던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후 천에 고아가 된 여진은 이 먼 친척 집에서 식객 아닌 식객으로 하녀 아닌 하녀로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여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혀를 착 밥상머리에서도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차가운 툇마루 구석에서 힘겹게 꽃대를 밀어 올리려는 작은 난초, 화분뿐이었습니다. 여진은 그 작은 생명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구석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기어코 푸른 싹을 틔우려는 그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말입니다. 어느 늦가을 쌀쌀한 날, 숙모는 여진에게 약재를 사오라며 읍내장터로 내보냈습니다. 장터는 왁자지껄한 청각 사람들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지만 여진은 너울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재상 앞에서 약재를 받아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며 여진의 너울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순식간에 왁자지껄 웅성거리던 장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왼쪽 뺨, 푸른 옥색 변수위로 뒤덮인 그 거대한 반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숨으며 푸른 귀신, 청귀신이다 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질색하며 돈을 낚아채듯 받고는 약 봉지를 마당으로 툭 던졌습니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였지요. 여진의 멀쩡한 오른쪽 뺨이 불타는 듯 붉어졌습니다. 시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약봉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여진은 숨이 막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뛰쳐나왔습니다. 길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 시각, 반은 멀쩡하고 반은 푸르게 얼룩진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어째서 아버지는 그런 누명을 쓰셔야 했을까? 그녀의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모는 약을 다리던 여진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이 흉측한 것 감히 그 몰골로 읍내를 돌아다녀 우리 가문의 체면을 네가 다 망가뜨리는구나. 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숙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무슨 귀한 옥새를 숨겼다던데 그게 아직도 너에게 있느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여진은 움찔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하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진아, 이것은 우리 가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숙부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 모릅니다. 숙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독한 것, 네, 아비를 꼭 닮았구나. 좋아. 머지않아 널 절로 보내든가 어디 멀리 시집을 보내든가 해야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여진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여진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배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삐걱, 삐걱. 배틀 소리는 그 밤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울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날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늦은 밤,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문의 원수, 좌의정 박인규 대감의 사병들이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감히 대항도 못하고 마루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숙부를 윽박질렀습니다. 강가 경가에서 대대로 지켜온 옥새가 있다 들었. 그것이 어디 있느냐. 숙모는 당황하여 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후손입니다. 아비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필시 저 아이가 알 것입니다. 군관의 눈이 뱀처럼 번뜩이며 여진을 향했습니다. 그는 여진의 푸른 뺨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직접 대감께서 신문하실 것이다. 그 순간 여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스쳤습니다. 여진아, 텐마루의 난초를 기억하거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너의 목숨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진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병사를 스치듯 피하며 텐마루 구석,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난초 화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헤치자 아버지의 체온이 남은 듯한 작은 목한 목삽 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진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망설임 없이 뒷산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변수 3, 비극적 삭. 그녀가 산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하늘이 무너진 듯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엔이엔 마치 산의 정령이 그녀를 숨겨주려는 듯 눈바른 것에게 휘날리며 그녀의 발자국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운 눈은 동시에 무자비한 칼날이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얇은 저골이 차림의 여진에게 겨울 사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지만 추위는 독사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여진은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숨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고목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꽁꽁 얼었지만 가슴의 품은 목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푸른 반점이 있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사내였습니다. 그는 산적의 두목, 아니 백성들에게는 의적이라 불리는 권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대감의 아들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순찰 중 눈보라 속에 쓰러진 작은 형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훈련된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작은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소녀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운명적 만남. 민준의 시선은 여진의 푸른 뺨 변수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장터 사람들의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녀의 눈 속의 지변수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모직 망토를 벗어 여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은 여진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습니다. 그는 여진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동굴 안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청각 붉은 빛을 토해냈. 공기 중에는 구수한 곡식죽 냄새 후각가 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지독한 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권민중과 그의 의적 이작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잠시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시선 역시 여진의 뺨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얼굴의 흉터 따위보다 당장 내일의 끼니와 동료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여전히 경계하며 목함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굳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더 건넬 뿐이었습니다. 여진은 자신을 흉측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를 그저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이곳이 숙부의 기와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대조 느꼈습니다. 그렇게 숙명적인 만남은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산채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그곳에는 숙부의 집에는 없던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좌이정 박인규의 군사들이 산 아랫마을까지 진을 치고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의적대의 수장인 권민중과 그들이 숨기고 있을지 모를 옥새의 후손 강여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산채에는 식량이 빠르게 떨어져갔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 안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부하들과 함께 낡은 지도 조각 하나를 펼쳐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산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그려진 군사 지도였으나 오랜 세월에 훼손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각 모닥불 소리만 들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 산에서 굶어 죽거나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여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도 조각으로 다가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모두가 놀랄 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지도는 틀렸습니다. 변수 이 비범한 기억력 산채의 거친 사내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웬 계집아이가 감히 군사지도를 논한단 말인가. 민준만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진은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왕실서고 규장각의 관원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이 산이 그려진 진짜 지궤도, 디궤토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서재, 묵, 뭇, 냄새, 그리고 거대한 지도 위에 펼쳐진 수많은 산줄기와 물줄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지도는 이것과 비슷했지만 이쪽 계곡의 물줄기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처럼 보이는 이곳에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닥불에서 타다 남은 숯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의 마른 흙 위에 혹은 낡은 종이 뒷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틀을 돌릴 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각산의 능선, 골짜기의 깊이, 물줄기의 방향, 심지어는 작은 샘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 조각에서 끊어졌던 그 비밀 통로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민중과 부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여진이 그려준 지도를 들고 정예 부하 몇을 이끌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미쳐 예상치 못한 후방을 급습하여 상당량의 군량미를 탈취해 돌아왔습니다. 산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신의 기억력이 저주받은 얼굴을 상쇄할 만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공은 여진에게 잊고 있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목함 목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옥새 6세이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저 가보려니 생각했지만 그날 밤 지도를 복원하며 떠올랐던 아버지의 서재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 옥새의 진짜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옥새 바닥에 새겨진 용문의 롱문은 단순히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늘 하나하나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변수, 이 임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인규 일당에 맞서던 선왕센왕의 충신들, 민준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 사용하던 암호 해독기였습니다. 여진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옥새가 아닙니다. 박인규가 그토록 찾던 이유는 이것이 아버님과 같은 충신들의 비밀 연락망을 해독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몇 통의 밀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암호를 풀지 못해 애태우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옥새를 연구했고 마침내 밀서의 내용들을 해독해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인규의 영모 증거와 그에 동조한 탐관오리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환제가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 그 얼굴로. 아니, 관군들이 널 찾고 위험하다. 여진은 자신의 푸른 뺨을 변수일 당당하게 쓸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 얼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재를 가져와 멀쩡한 뺨에도 칠하고 옷을 더욱 남루하게 찢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반점은 이제 흉이 아니라 병색이 되었습니다. 여진은 몹쓸 병에 걸린 문둥병이나 악창으로 오해받기 쉬운 거지 행세를 하며 산아래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변장 관군들은 흉측한 반점을 가진 거렁뱅이, 계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바빴고 그 덕분에 여진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 그들의 배치 상황과 다음 행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채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은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진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민준의 의적들은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매복한 곳을 피하고 그들의 보급로만을 정확하게 습격했습니다. 탈취한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같이 확산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랫마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절반이 푸른 오규로 덮인 여신 유가우센 유이 나타나 권 장군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푸른 귀신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그녀의 반점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동굴 안에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여진의 상처 입은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주는 붕대를 감아주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푸른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가락이 흉터가 아닌 듯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부르지.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품고 있는 은하수, 인하수이처럼 보인다. 로맨스 심화그는 여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지혜를 품고 있는 나만의 오규이다. 여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의정 박인규는 경로했습니다. 일개 산적대와 귀신 계집 하나에게 연이어 군량미를 빼앗기고 농락당했으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정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산을 포위했습니다. 박인규는 산 아랫마을의 무고한 백성 몇몇을 잡아들여 산채가 보이는 공터에 묶어두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권민중과 흉측한 계집이 당장 옥새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자들의 목을 칠 것이다. 박인규의 고함이 겨울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산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여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녀는 옥새와 해독한 밀서 박인규의 영모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양에 계신 아버님의 옛 동료 병조판서 김대감께 보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옥새를 이용해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날랜 부하 하나가 밤을 틈타 여진이 기억해낸 변수, 이 짐승들만 아는 길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한양에서 구원병이 올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다. 민준이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군께서는 정면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어주십시오. 제가 박인규를 유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옥새의 모조품 미리 만들어둔 나무 조각을 건넸습니다. 박인규의 목표는 옥새와 저입니다. 그는 저를 생포하려 할 것입니다. 여진은 자신이 산채에 머물며 지형을 파악할 때 기억해둔 동굴의 가장 깊고 위험한 함정굴로 그를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민준이 이끄는 의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을 내려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정면으로 돌격했습니다. 박인규의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승기는 점차 박인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준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바위 위에 여진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옥새 모조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박인규 대감 찾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인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옥새를 빼앗아라. 단 절대 죽이지는 마라. 그는 주력 병사들 몇을 이끌고 직접 여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박인규와 그의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어둡고 축축한 동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진은 비범한 기억력으로 견수,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들을 가장 깊은 곳, 썩은 나무 판자로 덮어둔 오래된 함정 덫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박인규가 옥새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진은 몸을 날려 피했고 박인규와 병사들은 그대로 함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굴 밖에서는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북소리, 쇠붙이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김대감의 관군이었습니다. 여진의 서신을 받은 김대감이 즉시 군사를 움직여 박인규의 후방을 친 것입니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어 함정에 빠져 발이 부러진 박인규는 영모의 증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에는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각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힘찬 물소리를 냈고 진달래와 산수유가 산비탈을 붓고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인규의 영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에게 희생되었던 강여진의 아버지와 권민준의 아버지는 모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신호이 회복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을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관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삭막한 궁궐 담장 대신 자신을 받아주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거친 산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일구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산채 앞너른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뺨은 봄 햇살 아래 투명한 옥유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은준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런 여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녀의 푸른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여진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그 어떤 옥새보다 귀한 나의 가장 귀한 옥인 육인이요. 바로 그때 글 공부를 마친 한 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그 후로 그들은 산 아랫마을에 터를 잡 많은 아이들을 낳고 가르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진의 뺨을 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푸른 옥빛이 마을을 지켜주는 상서로운 징표라 믿었지요. 자, 보세요. 눈이 그쳤네요. 진정한 가치는 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굳건한 의지와 지혜에 있는 법이랍니다.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어서들 주무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겨울 바람이 저마 끝을 스치며 올 때마다 여진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냉기 어린 공기 속에 갇힌 여진의 한숨 소리 같았지요. 여진은 언제나 긴 머리카락이나 얇은 명주 너울로 왼쪽 뺨을 가리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온전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마치 차가운 옥유 조각을 박아 넣은 듯 크고 푸른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에서 여인의 얼굴에 난 흉은 곧 가문의 수치역, 그 흉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 그림자라도 밟을까 두려운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숙부의 방에 탕약을 올리고 숙모의 시중을 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온 집안에는 숙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씁쓸한 약재 냄새, 후각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 그 냄새는 여진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몇 해 전 높은 벼슬아치였던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후 천에 고아가 된 여진은 이 먼 친척 집에서 식객 아닌 식객으로 하녀 아닌 하녀로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여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혀를 착 밥상머리에서도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차가운 툇마루 구석에서 힘겹게 꽃대를 밀어 올리려는 작은 난초, 화분뿐이었습니다. 여진은 그 작은 생명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구석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기어코 푸른 싹을 틔우려는 그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말입니다. 어느 늦가을
쌀쌀한 날, 숙모는 여진에게 약재를 사오라며 읍내장터로 내보냈습니다. 장터는 왁자지껄한 청각 사람들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지만 여진은 너울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재상 앞에서 약재를 받아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며 여진의 너울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순식간에 왁자지껄 웅성거리던 장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왼쪽 뺨, 푸른 옥색 변수 위로 뒤덮인 그 거대한 반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숨으며 푸른 귀신, 청귀신이다 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질색하며 돈을 낚아채듯 받고는 약 봉지를 마당으로 툭 던졌습니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였지요. 여진의 멀쩡한 오른쪽 뺨이 불타는 듯 붉어졌습니다. 시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약봉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여진은 숨이 막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를 뛰쳐나왔습니다. 길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 시각, 반은 멀쩡하고 반은 푸르게 얼룩진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어째서 아버지는 그런 누명을 쓰셔야 했을까? 그녀의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모는 약을 다리던 여진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이 흉측한 것 감히 그 몰골로 읍내를 돌아다녀 우리 가문의 체면을 네가 다 망가뜨리는구나. 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숙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무슨 귀한 옥새를 숨겼다던데 그게 아직도 너에게 있느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여진은 움찔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하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진아, 이것은 우리 가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숙부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 모릅니다. 숙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독한 것, 네, 아비를 꼭 닮았구나. 좋아. 머지않아 널 절로 보내든가 어디 멀리 시집을 보내든가 해야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여진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여진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배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삐걱, 삐걱. 배틀 소리는 그 밤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울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날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늦은 밤,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문의 원수, 좌의정 박인규 대감의 사병들이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는 감히 대항도 못하고 마루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숙부를 윽박질렀습니다. 강가 경가에서 대대로 지켜온 옥새가 있다 들었. 그것이 어디 있느냐. 숙모는 당황하여 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후손입니다. 아비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필시 저 아이가 알 것입니다. 군관의 눈이 뱀처럼 번뜩이며 여진을 향했습니다. 그는 여진의 푸른 뺨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직접 대감께서 신문하실 것이다. 그 순간 여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스쳤습니다. 여진아, 텐마루의 난초를 기억하거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너의 목숨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진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병사를 스치듯 피하며 텐마루 구석,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난초 화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헤치자 아버지의 체온이 남은 듯한 작은 목한 목삽 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진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망설임 없이 뒷산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변수 3, 비극적 삭. 그녀가 산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하늘이 무너진 듯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엔이엔 마치 산의 정령이 그녀를 숨겨주려는 듯 눈빠른 것에게 휘날리며 그녀의 발자국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운 눈은 동시에 무자비한 칼날이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얇은 저골이 차림의 여진에게 겨울 사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지만 추위는 독사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여진은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숨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고목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꽁꽁 얼었지만 가슴의 품은 목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푸른 반점이 있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두른 사내였습니다. 그는 산적의 두목, 아니 백성들에게는 의적이라 불리는 권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대감의 아들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순찰 중 눈보라 속에 쓰러진 작은 형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훈련된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작은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소녀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운명적 만남. 민준의 시선은 여진의 푸른 뺨 변수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장터 사람들의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녀의 눈 속의 지변수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모직 망토를 벗어 여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은 여진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습니다. 그는 여진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동굴 안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청각 붉은 빛을 토해냈. 공기 중에는 구수한 곡식죽 냄새 후각가 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지독한 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권민중과 그의 의적 이작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잠시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시선 역시 여진의 뺨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얼굴의 흉터 따위보다 당장 내일의 끼니와 동료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여전히 경계하며 목함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굳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더 건넬 뿐이었습니다. 여진은 자신을 흉측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를 그저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이곳이 숙부의 기와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대조 느꼈습니다. 그렇게 숙명적인 만남은 눈보라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산채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그곳에는 숙부의 집에는 없던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좌이정 박인규의 군사들이 산 아랫마을까지 진을 치고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의적대의 수장인 권민중과 그들이 숨기고 있을지 모를 옥새의 후손 강여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산채에는 식량이 빠르게 떨어져 각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 안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부하들과 함께 낡은 지도 조각 하나를 펼쳐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산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그려진 군사 지도였으나 오랜 세월에 훼손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강 모닥불 소리만 들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 산에서 굶어 죽거나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여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도 조각으로 다가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모두가 놀랄 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지도는 틀렸습니다. 변수 이 비범한 기억력 산채의 거친 사내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웬 계집아이가 감히 군사지도를 논한단 말인가. 민준만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진은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왕실 서고 규장각의 관원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이 산이 그려진 진짜 지궤도, 디궤토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서재, 묵, 뭇, 냄새, 그리고 거대한 지도 위에 펼쳐진 수많은 산줄기와 물줄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지도는 이것과 비슷했지만 이쪽 계곡의 물줄기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처럼 보이는 이곳에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닥불에서 타다 남은 숯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의 마른 흙 위에 혹은 낡은 종이 뒷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틀을 돌릴 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각산의 능선, 골짜기의 깊이, 물줄기의 방향, 심지어는 작은 샘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 조각에서 끊어졌던 그 비밀 통로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민중과 부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여진이 그려준 지도를 들고 정예 부하 몇을 이끌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미쳐 예상치 못한 후방을 급습하여 상당량의 군량미를 탈취해 돌아왔습니다. 산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신의 기억력이 저주받은 얼굴을 상쇄할 만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공은 여진에게 잊고 있던 용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목함 목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옥새 육새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저 가보려니 생각했지만 그날 밤 지도를 복원하며 떠올랐던 아버지의 서재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 옥새의 진짜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옥새, 바닥에 새겨진 용문의 롱문은 단순히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늘 하나하나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변수, 이 임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인규 일당에 맞서던 선왕센왕의 충신들, 민준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 사용하던 암호 해독기였습니다. 여진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옥새가 아닙니다. 박인규가 그토록 찾던 이유는 이것이 아버님과 같은 충신들의 비밀 연락망을 해독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몇 통의 밀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암호를 풀지 못해 애태우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옥새를 연구했고 마침내 밀서의 내용들을 해독해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인규의 영모 증거와 그에 동조한 탐관오리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환제가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 그 얼굴로. 아니, 관군들이 널 찾고 위험하다. 여진은 자신의 푸른 뺨을 변수일 당당하게 쓸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 얼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재를 가져와 멀쩡한 뺨에도 칠하고 옷을 더욱 남루하게 찢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반점은 이제 흉이 아니라 병색이 되었습니다. 여진은 몹쓸 병에 걸린 문둥병이나 악창으로 오해받기 쉬운 거지 행세를 하며 사날의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변장 관군들은 흉측한 반점을 가진 거렁뱅이, 계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바빴고 그 덕분에 여진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 그들의 배치 상황과 다음 행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채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은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여진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민준의 의적들은 신출귀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인규의 군사들이 매복한 곳을 피하고 그들의 보급로만을 정확하게 습격했습니다. 탈취한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같이 확산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랫마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절반이 푸른 오규로 덮인 여신 유가우센 누이 나타나 권 장군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푸른 귀신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그녀의 반점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동굴 안에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여진의 상처 입은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주는 붕대를 감아주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푸른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가락이 흉터가 아닌 듯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부르지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품고 있는 은하수, 인하수이처럼 보인다. 로맨스 심화그는 여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지혜를 품고 있는 나만의 오규이다. 여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의정 박인규는 경로했습니다. 일개 산적대와 귀신 계집 하나에게 연이어 군량미를 빼앗기고 농락당했으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정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산을 포위했습니다. 박인규는 산 아랫마을의 무고한 백성 몇몇을 잡아들여 산채가 보이는 공터에 묶어두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권민준과 흉측한 계집이 당장 옥새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자들의 목을 칠 것이다. 박인규의 고함이 겨울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산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여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녀는 옥새와 해독한 밀서 박인규의 영모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양에 계신 아버님의 옛 동료 병조판서 김대감께 보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옥새를 이용해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날랜 부하 하나가 밤을 틈타 여진이 기억해낸 변수, 이 짐승들만 아는 길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한양에서 구원병이 올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다. 민준이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군께서는 정면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어주십시오. 제가 박인규를 유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옥새의 모조품 미리 만들어둔 나무 조각을 건넸습니다. 박인규의 목표는 옥새와 저입니다. 그는 저를 생포하려 할 것입니다. 여진은 자신이 산채에 머물며 지형을 파악할 때 기억해둔 동굴의 가장 깊고 위험한 함정굴로 그를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민준이 이끄는 의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을 내려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정면으로 돌격했습니다. 박인규의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승기는 점차 박인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준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바위 위에 여진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옥새 모조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박인규 대감 찾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인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옥새를 빼앗아라단. 절대 죽이지는 마라. 그는 주력 병사들 몇을 이끌고 직접 여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박인규와 그의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어둡고 축축한 동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진은 비범한 기억력으로 견수,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들을 가장 깊은 곳, 썩은 나무 판자로 덮어둔 오래된 함정 덫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박인규가 옥새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진은 몸을 날려 피해 박인규와 병사들은 그대로 함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굴 밖에서는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북소리, 쇠붙이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김대감의 관군이었습니다. 여진의 서신을 받은 김대감이 즉시 군사를 움직여 박인규의 후방을 친 것입니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어 함정에 빠져 발이 부러진 박인규는 영모의 증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에는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각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힘찬 물소리를 냈고 진달래와 산수유가 산비탈을 붓고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인규의 영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에게 희생되었던 강여진의 아버지와 권민준의 아버지는 모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신호이 회복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을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관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삭막한 궁궐 담장 대신 자신을 받아주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거친 산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일구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산채 앞너른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뺨은 봄 햇살 아래 투명한 옥유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은준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런 여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녀의 푸른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여진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그 어떤 옥새보다 귀한 나의 가장 귀한 옥인 육인이요. 바로 그때 글 공부를 마친 한 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그 후로 그들은 산 아랫마을에 터를 잡 많은 아이들을 낳고 가르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진의 뺨을 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푸른 옥빛이 마을을 지켜주는 상서로운 징표라 믿었지요. 자, 보세요. 눈이 그쳤네요. 진정한 가치는 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굳건한 의지와 지혜에 있는 법이랍니다.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어서들 주무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